자, 잘들 쉬셨죠? 이번에 지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매회 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적게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올 때 두 문제까지 지목은 매회 출제합니다. 지목은 나중에 28개 지목이 정해지는데, 다 외워야 되니까 물어보시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됩니다. 지목은 어떤 용도의 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외워서 할 건 아니므로, 지목은 자주 읽어보는 게 요령이에요. 지목이란 것은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을 지목 부릅니다. 그럼 지목을 정할 당시에는 대통령령에 밑에 원칙이 3개가 정해지는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가 1필, 1목이 원칙 그럽니다. 필지마다 지목이 하나씩 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 안에 용도가 두 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럼 지목을 뭘로 볼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이때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 지목을 정하는 것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지목이 전부 다 대인데 단지 안에 보게 되면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있지만 지목은 다 몰아서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것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함에 있어서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가 있느냐.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 지목을 바꿔줄 수 없다 해서 용도가 어떤 게 더 영속적인가를 보고 따집니다. 그래서 영속성 원칙까지 해서 3개 원칙 지목전 원칙으로서 정해집니다. 여기 지문상 나오지 답을 만들진 않으니까 말뜻 3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28개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용도 토지인가 하나씩 다 세분하셔야 돼요. 맨 밑에 보시니까 전입니다. 전은 뭐가 전일까요? 밭이죠. 밭전이니까 밭의 경우는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까지를 전으로 합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밭전이 되어서 전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답이 나와요. 답이라는 건 논답을 의미하는데, 논의 경우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을 합니다. 전이란 것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 재배할 때가 전이고, 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때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줄쳐놓을 것이 주거용을 충분해 부지는 대로 한다.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과수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합니다. 이거 끝나고 한꺼번에 묶어드릴 테니까 그거 별표 넣으시고 일단 줄쳐놓으세요. 그다음 네 번째가 목장용지. 축산업의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이며,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로 분류합니다. 또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목장용지로 가겠지만 또 줄쳐놓을 것이 다만 주거용을 충분해 부지는 대로 한다.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대가 몇 개 나왔나요 지금? 2개 나왔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는 다 대로 분류하지 편입되지 않습니다. 끝나고 한꺼번에 묶어드릴게요. 내려와서 5번에 임야. 임야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임야란 말은 살림의 림하고 그 다음에 원야의 야가 만나서 임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살림의 림, 임야의 야를 따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임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살림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분류합니다. 임야는 외워놓으세요. 외우시는데 외울 때 앞모래 따면 어려워요. 수죽, 암자, 모, 수팡 어려우니까 뒤를 따세요. 임야는 뒤에 따니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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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 이게 임야입니다. 임야가 뭐라고요? 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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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에서 7개를 임야란 말 씁니다. 산만 임야가 아니라 습지도 임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황무지도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임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외울 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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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가 임야다. 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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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지, 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풀립니다.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지목을 임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광천지.
광천지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약수터 같은 부지를 광천지라 말씀입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제외되는 이유는 잡종류로 분류하다 보니까 광천지에서 제외시켜버리는데 이 제외되는 지목이 무엇이냐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지목 토지가 무엇이냐 물어보진 않습니다. 광천지라는 얘기는 주로 어떤 땅을 얘기하느냐? 약수터 이해하시면 돼요. 온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옛날에 일화 맥콜이라는 곳에서 광고할 때 초정리 광천수란 말 썼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초정리가 어딘가요? 예, 충주에서 청주 가다 보면 왼쪽에 초정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약수터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는 세종대왕이 드신 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서 써 있는데 지금은 오염돼서 못 먹고 거기서 약수물을 좋은 표현으로 광천수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약수터 등을 광천지를 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럼 소금을 제조할 당시에 천일전 방식으로 제조하게 되면 염전이 되겠지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제조하게 되면 공장 용지로 분류가 들어가니까 염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천일전 방식이냐 아니냐가 보고 분류가 들어가므로 천일전 방식은 염전이 되고 아닌 경우는 염전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게 구별해서 정리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중공용 토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하는데 대란 토지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되고 사무실도 지목은 대가 되고 점포도 대가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업용지 분양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상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한 글자로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다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란 땅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란 땅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란 토지 면적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국토 중에서 대란 토지 면적은 프로테이지로 약 크게 찍으세요. 50은 너무 많고 10% 너무 많아요. 네, 3%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 못 믿어. 3%밖에 안 될 거? 이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거기서 아하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도의 70%가 임야예요. 70% 임야를 떼고 나니까 산 떼고 나니까 30% 가지고 전도 막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다 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럼 농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으면 좋은데 먹고 살 문제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농지 함부로 개발도 안 되는 것이고 산을 까서 집을 지으면 좋은데 산지가 훼손된과 동시에 또 환경 문제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 대란 토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는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개발되는 것이 전부 다 어디를 많이 개발하느냐? 논바닥 개발을 많이 해요. 평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신도시다 싶으시면 대부분 다 논바닥을 다 개발했다 보시면 맞습니다. 산을 함부로 까지 못해요. 산을 또 함부로 까지 못하는 이유가 산 속에는 뭐가 있을까? 돌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위가 난방 같은 게 있으면 뭐 함부로 개발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주로 대부분 신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대란 토지 면적은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50%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고 산업실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물의 조성공사가 준공용 토지도 공장용지이며 당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로 인정합니다. 자, 공장 안에 보게 되면 되게 많아요. 공장용지 안에 보게 되면 공장 사원들 사는 기숙사, 식당, 사택 되게 많은 게 있는데 공장용지 안에 있더라 다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끝나고 한번 묶어드릴 테니까 조금 참으세요. 공장용지 안에 따라 지목은 다 뭘로 분류하더라? 공장용지로 분류가 들어가니까 하나 참고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를 한다. 이건 어렵진 않고요. 여러모로 주차장이 조금 어려운데, 주차장이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 전용일 때 지목이 주차장으로 정해집니다. 전용이 아니면 다 제외돼요. 그래서 다만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 풀어보자고요. 자, 주차장 중에서 이제 나온 것이 노상 주차장이 나옵니다. 도로에 노상 주차장은 뭘로 분류할까?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의 토지에 지금 주된 게 도로, 종된 게 주차장이 만들어졌어요. 지목은 다 도로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하나의 사례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 지목은 뭘로 분류할까? 아파트 단지 지목이 대니까 대로 분류해버립니다. 이건 대가 되는 거지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공장용지 안에 있더라.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공간 띄고 물류장하고 그 다음에 야외시장도 정해지는데, 물류장이나, 아이고, 분필이 자꾸 숨어가지고, 이거 나와라. 이제, 물류장하고, 플러스 야외전시장의 경우는 지목은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경우,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느냐. 다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찾으셨나요? 그럼 말뜻 이해하셔야 돼.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럼 제외는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면서 지목이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여기 그림 가지고 이해하자고. 자, 주차장의 경우 두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있다 가정하에 5번 토지 대가 있고 6번 토지 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가 있는데, 이 5번 토지 가서 보니까 식당이 자리 잡고 있고 앞쪽에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지목은 다 뭐가 될까? 다 대란 얘기입니다. 이게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녀보시면 웨딩홀 같은 경우 백화점이 큰 자리 잡고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법에서 표현하기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지 인근에 붙어버리게 되면 요거는 떨어져 있는 것들은 지목은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예외 규정이에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럼 원칙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겠다 원칙인데, 다만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지목은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요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 부설 주차장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상으로 뭐라고 부른다? 부지 인근 거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지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 돼버리니까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데, 다만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별도의 지목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그림상으로 이해하시고 차이점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노상 주차장은 지목은 뭘로 분류하는 것이고, 박스 안에 도로, 부설 주차장은 주된 지목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된 지목이 되니까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며, 하지만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뭘로 분류하더라? 주차장이 되어버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물류장과 야외전시장은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게 조심할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출제할 때 다 들려버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정리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주유소용지.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및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를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 용지를 한다 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주유기가 공장 안에 있을 때에는 지목은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차이점이 있는데 끝나고 다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 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나가서 14번째가 넘어가서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가 31회 때 기출문제인데 다음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도로가 아파트 안에 있을 때에는 지목이 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장 용지 안에 있더라. 공장 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로는 4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일반 공중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부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이고,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고속도로와는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휴게소 상점이니까 대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로 분류합니다.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분류해서 도로가 4가지 있다 보니까 아닌 거 하나 껴놓고 찾으시오 출제한 것이 31회 기출문제이므로 도로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한번 출제했던 것이 역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경우는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평택 지제역이든 다 역은 다 뭘로 인정하느냐? 철도용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역사의 부지는 대로 한다.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 제방,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은 종류가 4개가 존재하는데 조수 막는 제방이 방조제고, 흘러가는 물 막는 제방이 방수제고, 모래 막기 위한 제방이 방사제고, 파도와 바람 막기 위한 것이 방파제 그럽니다. 4가지를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의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 되는 것이고 예상되는 것도 하천으로 분류합니다. 한강에 가게 되면 한강 옆에 옛날 말로 고수부지가 있었어요. 고수부지에다가 뭐 공원도 만들어 놓고 막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고수부지는 일본어식 표기다 보니까 지금 뭘로 부를까? 고수부지란 말 안 쓰고 한강 둔치. 둔치란 말 많이 씁니다. 둔치가 고수부지 우리말이에요. 뭐라고요? 한강 둔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노견 그랬잖아요. 노견. 고속도로 옆에 노견 그래. 지금 노견이라는 말을 쓰고 갓길 이렇게 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둔치의 경우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지목은 전부 다 하천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국어. 국어도 시험에 참 잘 냈는데 국어는 조그만 또랑을 국어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뜻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국어란 말을 씁니다. 물길이 큰 경우는 하천이고 조그만 또랑들을 국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국어란 표현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시험에 참 잘 내요. 국어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다른 말로 조그만 또랑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유지. 유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잘 못 들어봤죠? 그래서 시험을 잘 내요. 유지도. 유지 물 고인 땅을 유지라는 말 쓰는데 이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지라는 말 씁니다. 근데 아까 물을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재배할 때는 벼 재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논, 다른 말로 답. 답은 재배하는 것이고 자생할 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연원고를 재배하는 경우는 답이 되는 것이고 자생하는 경우는 유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재배와 자생 따라 바뀌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원고를 재배하게 되면 지목이 뭐가 돼야 되고 답이 되는 것이고 연원고를 자생하는 것은 유지가 되니까 재배와 자생 따라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에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선 육상에 조성한 경우에 양어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녀보시니까 경남 통영 같은 데 가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에 가두리 양시장이 있어요. 지목은 뭐가 될까? 바다에는 이 가두리 양시장들은 지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토지로 보는 것은 바다 위에 있는 해면 위에 있는 전국토가 토지다 보니까 바다는 토지가 아니므로 지목은 제외시키고 육상에 있을 때만 지목이 양어장으로 지목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22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니시면서 공원자 써 있다거나 녹지로 정해져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원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린이 공원도 지목은 공원이고 체육공원도 공원이고 근린공원도 공원이고 녹지까지를 공원으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합니다. 종합운동장이건 실내체육관이건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다 체육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줄치세 지금부터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을 대로 분류합니다. 애들 태권도 도장이 어디 있나요? 남의 건물에 세 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목은 다 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카누를 탔습니다. 지목은 뭐가 될까? 계속해서 하천인 거지 체육용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을 뭘로 분류하는 것이고 대가 되는 것이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하천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유원지라는 것은 종류가 많아요. 유원지는 그 안에 동물원도 지목은 유원지이고 식물원도 유원지이고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의 경우도 유원지로 분류합니다. 민속촌도 지목은 뭐로 분류한다고요?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로부와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민속촌 가니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민속촌? 언제 가보셨나요? 한 어렸을 때 저도 가본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애들 어릴 때 가서 한 15년, 20년 된 것 같네요. 입장료가 되게 비싸졌더라고요. 한번 검색해봤더니 민속촌에 가는 제 기억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세워놓고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여기 찻집이 하나 있었어요. 만남광장처럼 차를 팔고 길 따라 쭉 가니까 기념품 파는 가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또가 계신 관아가 있었고 끝에 주막이 국밥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여기 강이 조그만 실개천이 있었어요. 유원지 안에 보니까 개천도 있고 유원지 안에 음식점도 있고 찻집 많이 있습니다. 지목은 다 유원지.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다 유원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유원지와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별도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더라. 이건 유원지에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죠. 이건 지목이 대로 분류하는 건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유원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들은 유원지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유원지 안 하천이 있더라. 지목은 유원지 안 하천이 있더라. 지목은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은 다 유원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종기용지입니다. 일반 공정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이제 사찰을 자꾸 빠지시는데 사찰의 경우 대표적인 사찰이 우리나라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 합천에 있는 해인사, 그 다음에 구례에 있는 화엄사 이런 굉장히 유명한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의 경우는 불문하고 무조건 다 종교용지예요. 사찰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 종교용지를 인정합니다. 사찰 안에 아무리 국보인 탑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목은 종교용지로 분류하게 돼 있지 사적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절은 지목은 다 뭘로 분류하더라? 종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째 사적지예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학교용지 안에 공원이 있더라. 사적지가 있더라. 지목은 학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사적지가 있더라. 지목은 공원으로 편입됩니다. 종교용지 안에 사적지가 있더라. 종교용지 편입돼 버려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묶어드릴게요. 묘지 본 다음에.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예요. 묘지공원은 말이 공원인데 지목은 묘지로 분류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우리 공원묘지 그러면 지목은 다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를 한다. 봉안시설은 옛날 말 납골당이 봉안시설이에요. 납골당이란 말이 유고를 모아놓는 것 이 말 뜻은 일본어식 표기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유고를 편히 모시는 것에서 봉안당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납골당의 새로운 이름이 뭐다? 봉안당이 됩니다. 지금 봉안시설은 다 묘지로 분류하는 것이고 줄쳐놓을 것이 다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이 말 대로한다 세 번째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 지목에 처음에 있던 게 뭐가 나왔었나요? 세 번째 지목. 세 번째 지목이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대로한다. 줄치십시오. 기억나세요? 네 번째가 뭐였었나요?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대로 분류하더라. 그럼 27번째 나온 것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한다 해서 대경우는 요 세 가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계속 나왔던 것이 아까 금방 사적지 공부할 때 학교용지 안에 사적지가 있더라. 지목은 학교용지,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는 도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있더라. 그럼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는 이게 어디 안에 뭐란 말이 나왔을 때는 앞에 걸 물어보는 거지 뒤에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안에 모을 경우는 뭐가 답이다? 앞에 게 답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은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는 이런 식으로 어디 안에 뭐를 다 앞에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로 가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대지 과수원이 아닙니다.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도 대로 분류하는 거예요.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요 세 개만큼만은 뒤에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안에 뭐를 끼워 지목한다? 뭐가 된다? 아니 어디에는 뭐를 끼워 지목한다? 앞에 게 답인데 뒤에 거로 가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기출문제에서 고속도로라는 휴게소 지목이 뭡니까? 기출문제입니다. 지목은 도로, 그 다음에 불국사 안에 석가탑의 부지의 지목은 종기용지, 어디 안에 뭐를 끼워 앞에 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꼬라는 게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고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를 분류하는 것이고 양립하지 제가 편입 못 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란 말이 나옵니다. 잡종지의 경우는 물어는 봐야지. 좋은 땅, 나쁜 땅. 왜 나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잡종자가 붙어서 아이 큰일 날 소리. 잡종지란 땅 좋은 땅입니다. 공사업상 제한이 적다 보니까 개발이 용이한 땅에 대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잡종지는 6가지가 나오는데 다음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아까 혹시 임야 기억나세요? 임야 어떻게 외우실 것? 지, 땅, 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분류했습니다. 모래땅 지목은 뭐다?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에서 원상회복 조건 모를 퍼냈다 할지라도 지목은 계속해서 임야인 거지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잡종지라는 것은 딱 법에 6가지 딱 묶어놔 버립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어물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시설 등의 물이 다 잡종지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도 잡종지이고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부지도 잡종지가 됩니다. 그럼 인천공항 지목은 뭐가 될까? 인천공항 잡종지예요. 부산항 부지 다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공항시설, 항만시설 다 잡종지로 인정하며 도축장,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이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속하지 않는 거에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나요? 네, 이거 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나중에 문제 풀을 때 혹시 법에 안 배운 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얼른 잡종지 찍으셔야 돼요. 안 배우거나. 그래서 과거에 기출했던 부분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나오다 보니까 지목은 뭐가 돼야 될까? 콩나물을 재배한다. 어디서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럼 답은 잡종지가 답이에요. 그 당시에 보기 안에 1번 공장용지, 2번 잡종지 막 나왔는데 대부분 다 공장용지를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콩나물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잘못 찍어 답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안 배운 거 나오게 되면 뭘 찍으셔? 잡종지 딱 찍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 할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분뇨종말 처리장, 그다음 위험물, 이동 탱커 시설, 콩나물 재배사 다 지목은 잡종지로 인정해버립니다. 근데 하나의 사례가 밑에 디귿번의 경우 비행장 지목이 뭐예요? 공항시설이니까 잡종지죠? 비행장 내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목은 뭐가 될까? 이와 같은 문제예요. 여기 기출문제인데 비행장 내 골프장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비행장 물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 안에 뭐고로 기억은 항상 앞에 게 답이 된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정리가 됩니다. 지목은 3개 나온 거, 법에 나온 것만 시험에 출제하지 안 배운 건 안 되질 않으니까 법에 나온 거 28개 읽어드린 것만 잘 분석하시면은 적게는 한 문제, 많이 2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지목이 표기 방법인데 지목을 표기할 때 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 지목 나오는 장부가 4개 장부에 나옵니다. 지목을 등록하는 장부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에 지목이 등록이 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지목이 등록이 돼요.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파란 것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기재할 때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기재한다 나와 있습니다. 지목 기재할 때는 정식 명칭 기재하고 코드 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코드 번호하고 정식 명칭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뜻은 모름이 하느냐? 맨 마지막 지목이 뭐였었나요? 잡종지였었죠? 번호가 몇 번인가요? 28번입니다. 지목이 28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재할 때는 28 잡종지라고 적어요. 대장에는 28이 요게 지목 순번이자 코드 번호예요. 그럼 전일 경우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전이 첫 번째 지목 아닌가요? 전이 첫 번째 나온 지목이잖아. 그러니까 01 전 기재하는 거예요. 아까 지목 공부할 때 전답, 과수원, 목적지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 지목이 뭐였었고 전, 두 번째가 답. 그러니까 답일 경우는 02 답이 되는 거예요.
과수원은 세 번째 지목인가요? 03 과수원. 이렇게 번호가 붙게 됩니다. 이 번호를 코드 번호를 말쓴 것이고, 잡종지 정식 명칭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그대로 기재합니다. 근데 도면에 기재할 당시에는 부호로만 기재합니다. 부호로 기재해서 한 글자만 따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머리 글자 원칙이어서 두 문자를 땁니다. 두 문자를 따라는 얘기는 잡종지에는 머리 글자가 뭐가 될까? 잡이 됩니다. 한 글자만 등록하게 돼요. 한 글자만. 머리 글자가 원칙인데, 머리 글자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있게 되면 피해가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차 문자 따는 경우가, 두 번째 글자 따는 경우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하를 못 따게 되어 있고 천을 따야 돼요. 하를 못 따는 이유는 학계용지랑 비슷하니까 애초에 막으려고 하천은 천을 땁니다. 유원지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 유지하고 똑같이 겹쳐버리니까 원을 따는 것이 차이점이고,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을 따게 되면 공원이랑 겹쳐버려요. 그래서 장을 따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를 따게 되면 주유소용지랑 겹쳐버리니까 차를 땁니다. 요 4개가 차문자예요. 지목이 총 28개가 있는데 4개는 차문자가 되고 나머지 24개가 머리 글자가 됩니다. 그럼 24개 외울래요? 4개 외울래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낼까요? 안 낼 것 같죠?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서만. 요것만 가지고도. 이거 나왔다 하시면 보너스 문제예요. 이런 거 틀렸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지적법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양이 적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지목은 원칙은 머리 글자 원칙이 돼 차문자로 가는 경우가 몇 개가 있더라? 4개에서 하천, 유원지, 공장용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문자로 가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4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목은 몇 개만 나오느냐? 여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지목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 나오다 보니까 지목이 어디 나옵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나중에 외울 때는 지목의 목을 따시고 그 다음에 도면에 도를 따시고 대장의 장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은 목도장이 좋은 도장이에요. 지목의 목, 지목은 어디 나옵니까? 도면과 대장이 나오니까 목도장 배우셔야 돼. 뭐라고요? 목도장이 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목은 어디 나오느냐? 도면과 대장에서 목도장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목이 나오는 장보가 어디니까 다 시험에 나와요. 지목은 목도장에서 도면과 대장에 나온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는 거지. 나무로 만든 도장이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면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면적이란 것은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말습니다. 면적의 정의가 뭐라고요?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말습니다. 면적이라고 2차원 지적하에서 언제나 수평면상 넓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은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느냐? 면적은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이니까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꾸 외치세요. 시작.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외워놓으셔야 되면 등록사항을 외울 수 있어요. 면적 나오는 것은 어디만 나오느냐?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만 나오니까 나중에 면적 나오는 것이 어딘지 물어봤을 때는 면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지족대 면적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임야도에도 면적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정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등록사항이 무엇이 나올 것인지 나중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활용을 위해서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이렇게 잡고 가시면서 어디에 나올 것이냐를 다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란 것은 이제 측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2번의 경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원칙은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장부가 지적도가 있는 지역도 있고 임야도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임야도가 있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도 있어요. 한번 따져나 보자고요. 시골 땅 같은 경우 이런 땅은 아까 14정한 이런 땅은 개발 전, 개발 후 이치상으로 감각적으로 개발되기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심지에 이런 땅들은 개발된
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개발됐다는 얘기는 구획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시골 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좌표 찍고 싶어요. 좌표 몇 개 찍어야 될까? 예? 무진장 많이 찍어야 돼, 이거. 곡선 표시하려면. 이런 건 좌표를 안 찍어요. 이 땅 좌표 4개만 찍으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 땅에 좌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된 지역은 좌표가 있고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좌표가 없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은 무엇이 있더라? 경계점 좌표가 있습니다. 개발 안 된 지역은 좌표가 없어요. 그럼 좌표가 없는 경우는 뭐로 면적 구하느냐? 개발 전에 있는 땅들은 도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도상 측정하게 되어 있고 도면상에서 측정을 하되 측정하는 기계 이름이 있어요. 그 기계 이름을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면적 정하게 되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을 정하도록 이원화가 됩니다. 이 두 개 비교시켜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하나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줄은 쳐드릴게요, 먼저. 자,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좌표가 있나요? 네, 그럼 계산도 뭘로 하시고 좌표로 가는 것이고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갑니다. 좌표끼리 좀 엮어 놓으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는 개발되지 않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맨 밑에 보시니까 2번의 경우 페이지 23페이지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측량에 따라 결정하며 도면상 결정하는 얘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무엇으로 계산한다? 좌표로 계산하는 겁니다. 좌표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면적 단위 밑에 중간에 내려와서 면적 측정 방법이란 말이 나와요. 밑에 가운데 박스에 거기에 전자 면적 측정기 좌표 면적 계산법 차려졌어요. 그럼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것은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서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지적도상에서 면적 측정하는 기계 이름이 전자 면적 측정기로 가는 것이고 좌표가 있는 경우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정하다 보니 이거 두 개를 비교시켜요. 자꾸 헷갈리니까 도면상 측정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외쳐야 돼. 말이 생소하니까. 도면상 측정하는 경우를 전자면적 측정기. 좌표로 뽑아내는 것을 좌표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내용이고 그 안에 뭐 평판 측량이니 경우의 신뢰를 말이 나오는 것은 뭐 측량 쪽 간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설명드릴게요. 그럼 그때 가서 아하 이거 알겠다라고 해서 아니까 둘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페이지 면적의 단위가 정해지는데 면적 단위란 것은 과거에 우리가 평이란 말을 썼습니다. 7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평이란 말을 안 쓰고 제곱미터를 받아들이는데 이전까지는 척관법을 통해서 면적을 등록을 했어요. 이 척관법일 당시에는 이제 있던 단위가 일정, 일단, 일무, 일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은 75년도부터 미터법이 시행이 되면서 제곱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얼마가 될까? 일정이라는 것은 3,000평을 의미합니다. 3,000평이 1정이고 300평이 1단이에요. 30평을 1보란 말 씁니다. 그 다음에 한 평이 1보예요. 이 정단, 무보란 단위를 가지고서 했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75년도부터 미터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미터법은 어떤 나라가 처음 만들어낸 걸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미터법을 처음 시행한 나라는. 분명 동양권은 아니에요. 그죠? 미국 아닙니다. 벨기에, 독일 아닙니다. 오케이, 프랑스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만든 것이 미터법을 처음 만들어냅니다. 미국 애들은 이걸 안 써요. 미국 애들 마일을 씁니다. 마일. 그래서 야구 선수들 100마일 막 얘기하면서 마일을 쓰는 게 미국 애들이에요. 미국 애들은 지네가 최고 강대국이니까 지네보다 못한 나라가 만든 제도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마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휘발유도 리터란 말을 쓰지 않고 갤론. 1갤론, 2갤론, 갤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1리터씩 담아가지고 1000ml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통으로 나오는데 걔는 1갤론으로 해서 이따만 합니다. 또 우유병도 되게 커요. 우리나라 1000ml로 나오는데 걔네들은
계란으로 나오니까 이만큼 우유통이 커서 우리가 간이가 다릅니다. 어쨌든 미국 애들은 이걸 안 써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마일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미터블이 정해지는데 과거에 그러면 한 평일 당시에 제곱미터를 바꿀 때 얼마를 곱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한 평 곱하기 121분에 400 곱하는 거예요. 400 곱하게 되면 반올림을 해서 나온 것이 3.3058의 제곱미터가 만들어집니다. 다 이제 평 곱하기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3.3 곱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놓으시면 돼요. 얼마 곱하시라고요? 121분에 400 곱해서 제곱미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0평, 요거 버티고 설명드리고 나중에 계산기로 400 나누기 120이라 하게 되면 3.3058이 딱 떨어지질 않아요. 3.305785 쭉 나오는 반올림한 값이 8이다 보니까 얘를 곱하면 조금 커져요, 토지가. 그래서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평을 제곱미터로 바꾼다 가정했을 경우는 30 곱하기 먼저 400 해야 돼요. 얼마가 나올까? 12,000 나왔죠? 동그라미 3개 10이니까 12,000 나누기 120이라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걸 곱하는 거예요. 근데 한 평의 크기라는 것이 여자분들은 잘 감각이 떨어져요. 그죠? 한 평의 크기가 가로 6자, 세로 6자 한 평이에요. 시집 오실 때 장롱 해오신 거 있죠? 12자 장롱. 그 반이 6자인가요? 그 반 6자 한 평의 넓이입니다. 180 정도 되는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인데 제가 신발 신은 180대거든요. 제 키, 요 정도 가로 세로 길이 한 평의 넓이로 보시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인가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6자 곱하시면 돼요. 가로 6자, 세로 6자 한 평의 넓이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위에 면적 측정 대상이 나오는데 대상의 경우는 어떤 경우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는 아직 외우지 마세요. 정리해드리 한번 읽어보고 나가는데 다 측량을 통해 결정하다 보니까 측량하는 경우가 다 들어옵니다. 이건 나중에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먼저 복구하는 경우에 대상의 면적 측정에 해당이 됩니다. 복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도 대상이 될 것이고 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할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이 끝난 경우에도 면적 수정 다시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이제 측량 중에서 경계, 보고원 측량이 있으며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으로 세분을 해요. 경계, 보고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같은 경우는 원칙과 이외 나눕니다.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하나 보니까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요. 근데 문제는 법조문상에서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면적을 측정하도록 단서가 달립니다. 그럼 시험 볼 때 단순히 경계보건 측량 이렇게 나오게 되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어떤 말이 붙어 있는 경우만 수반시란 말이 있는 경우만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수반시가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이 대상의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셨는데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다 외워져요. 당장 다음 주에 수업 들을 때 아하 이게 알게 돼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어쨌든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면적 측정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하단부에 내려오니까 면적은 축척 따라 단위가 바뀌는데 그럼 얼마까지 등록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이 들어갑니다. 여기 잠깐 보시고 이제 줄을 쳐드릴게요. 밑에 보시니까 맨 밑에 원칙 축척이 1000부터 6000까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가로 안에 그럼 분모가 1000단인가요? 100단인가요? 1000단이고 오른쪽에는 경계점 잡혀 등록고 시행지역과 600분의 1 지역 찾으셨나요? 600분의 1 지역이라는 얘기는 100단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이점이 나오는데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 둘로 세분을 합니다.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는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냐 100단위냐 보고서 따져가요. 1000단위 축척 같은 경우는 종류가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까지 해서 다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가
5개가 정해져 있고, 100단위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그 다음 600분의 1 지역 나오는데,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는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 여기는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으니까 많은 게 원칙이 되고 예외가 100단위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고 줄 쳐드릴게요. 여긴 들으면은 아는데 책 봐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듣고 아시고 책 보면 이제 이 말을 알아요. 1000단위는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의 자리까지 결정 들어갑니다. 그 면적은 1제곱미터까지 결정하도록 면적 결정이 돼버려요. 그럼 100단위의 경우는 면적이 0.1제곱미터까지 결정하도록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제곱미터까지. 1제곱미터까지. 100단위는 0.1제곱미터, 다른 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합니다. 이 면적 등록화는 최소 면적이에요. 어떤 면적이라고요? 최소 면적의 뜻인데 1000단위에서 면적 측정 결과 1 미만 나오더라. 무조건 1로 갑니다. 0.1서부터 시작해서 1이 나왔더라. 무조건 면적은 1이 되는 거예요. 0.1이 나와도 1, 0.3이 나와도 1이 됩니다. 0.7이 나와도 1이에요. 1이 나와도 1입니다. 100단위는 최소 면적이 얼마? 0.1이니까 0.01서부터 시작해서 0.1까지 전부 다 0.1로 등록하는 것이 단위예요. 그럴 때 기출문제 30회 문제에서 그럼 100단위에서 0.050이 나온 경우에 면적 얼마로 등록해야 됩니까?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100단위에서 0.050은 얼마가 될까? 0.1 미만이니까 0.1이 답이 돼요.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가는 이게 첫 번째 단추고 여기까지만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면적 결정했더니 15가 나왔답니다. 이제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다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15.5가 나와주겠는데 딱 맞게끔 나와줬는데 문제 뒤에 하나 이렇게 달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그럼 위에 건 얼마까지 결정하셔야 되고 1의 자리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잘라야 되고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하더라?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잘라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올리고 버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 4, 5, 6을 썼어요. 4m로 버리고 5 이상은 올리는 방식을 썼는데 그건 일본서 넘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 4, 5, 6을 채택을 해요. 뭘 쓴다고요? 5, 4, 5, 6법을 씁니다. 4, 4, 5이 아니라 차이가 하나 발생하다 보니까 이건 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책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1000단위부터. 만약에 뒤에부터 0.5가 달라붙어 있네요. 0.5 중심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하고 미만을 나눕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15.6이 나온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할 것? 1의 자리까지. 그럼 0.5 초과했나요? 올라가서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4가 나오게 되면 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0.5 미만이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럼 15가 되는 거예요.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그럼 초과와 미만 안에 0.5가 속하지 않으니까 0.5가 딱 걸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0.5가 딱 걸려버리게 되면 이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 요거 보고 판단합니다. 1의 자리 숫자 요거 보고 판단하되 요 끝자리 1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왔느냐 아니면 0이나 짝수가 나왔냐고 찾아갑니다.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려야 되고 0이나 짝은 쫙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홀딱 올리고 쫙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홀딱 올리고 쫙 버립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잘라요. 자른 상태에서 둘 다 0.5 딱 걸려버렸죠.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올라가서 16이 됩니다.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6이 돼버려요. 이 방법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잠깐 보시고 4m로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 4, 5, 6 돼버렸는데 이 5서일법은 5만 따로 띈 거예요.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실 것?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립니다. 다 5가 나왔을 때만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짝 따지는 거예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올리고 짝은 버립니다. 이제 읽어보자고, 맨 밑에 거. 천 단위 원칙 읽어보니까 면적 얼마까지 결정하실 것? 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하더라. 근데 밑에 2번이 토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이 나왔답니다. 미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고, 미만은 버리는 것이고, 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립니다. 0.5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짝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 딱 올려 정한다.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1. 1 미만은 1로 간다가 천단이에요. 요 말 뜻이 갔어요? 자, 오소해법의 경우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5보다 크다 싶으시면 올리고 5보다 작다 버리고 5가 나왔을 때는 끝에 숫자가 홀짝 따지는 거예요. 홀수는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리는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 똑같은 단위예요. 그럼 1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실 것? 0.1까지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0.05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과하는 게 어떻게 하셔라? 올리고 미만일 경우는 버립니다. 그럼 15.56이 나온 경우와 15.54가 나온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는 0.1까지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15.6이 되는 것이고 여기 0.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5가 됩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0.05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 보고 판단하는데 끝자리 숫자 이번에는 0.1의 자리 요거 보고 판단합니다.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마찬가지로 요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짝 버리는 거예요. 그럼 15.55가 나온 경우와 16.55가 나온 경우에 5, 6이 나온 게 얼마냐를 물어봤을 때 6으로 가야겠다. 잘못 적었다. 65가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자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0.05 딱 걸렸어요. 그럼 앞에 숫자가 홀수인가요? 올라가서 15.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16.65가 나온 경우에 16 좋고 짝수죠. 버려서 6이 됩니다. 여기서만 5번 출제해서 5문제가. 근데 여기 2번 들으면 다 아는데 문제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의 경우는 이게 뒷앞에 다 틀려버리니까.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여기 각질 다 틀려버리니까 이거 잡는 게 우선이고 여기 수업 2번 들으면 다 알아요. 오서협의 기본적인 취지는 5보다 크다 싶으시면 올리고 5보다 작다 싶으시면 버리는 거예요. 5가 딱 나왔을 때는 끝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홀 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리는 방식을 5, 4, 5위법으로서 법에서 이 방식을 따라갑니다. 모든 숫자. 그래서 여기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출제했어요. 밑에 이제 맨 밑에 박스 보니까 거기 쭉 지금 면적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숫자로 나온 게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기준에 의해서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셔야 돼요?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기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단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경계가 나오는 것은 잠깐 쉬셨다가 여기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 경계 쪽 다시 보도록 할게요.